전국에 수선하고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리를 채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준비한 이번 행사는 현 전국에 대한 상황 공유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당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바람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행사를 마련해 주신 박구용 교육연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신 윤종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오세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내란국의 윤석열과 내란을 동조한 그리고 민생을 파탄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서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아산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본현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 후보님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원 재선거 당진시 제2선거구입니다. 송악청산 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구본현 인사 올립니다. 여기 계신 당원분들께서 당진에 그리고 송악청산 심정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로 꼭 승리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 선전하시라고 승리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인가요? 우리가 충남도당 체육대 이후에 처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연말에 여러분들 당원 동지들 다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12월 3일날 계엄이 터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원 동지들한테 특별히 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계엄 이후에 탄핵, 그 다음에 체포, 구속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싸워주셨다. 광장에서 싸우신 당원 동지들 여러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술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될 것이다. 100%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윤석열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민들 사이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워낙 비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TV를 보면 화가 더 나고 TV를 안 보면 또 TV를 보고 싶고 애들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또 무슨 사고를 쳤나 그래서 TV를 보고 싶고 안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게 되고 뭐 그래서 정말 트라우마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공화국인데 우리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모두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인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헌법이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유린되고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박구영 원장님께서 아마 이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시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저는 뭐 제가 지방 자치혁신기획단에 있는데요.
우리 당원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당에. 그래서 상무위원급 당원 동지들께서는 반드시 교육에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뭐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 인재를 발굴하는데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투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이 상시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 도당에서도 우리 박구영 원장님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의미 있는 시간 되시고 꼭 앞으로 곧 있으면 대선이 벌어질 겁니다. 대선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3달 후, 2달 후, 3달 후에 대선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대선 활동합시다 뭐 이게 아니지만 충분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1월, 2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정권을 가져와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권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국민의힘한테 정권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왜 맡기면 안 되냐? 그들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대한민국 미래 어둡다, 미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보세요.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나라를 한 번도 제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진보 정권한테 넘겨준 적이 없어요. 우리 진보는 항상 보수가 망쳐놓은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어받아서 정상화 시켜놓으면 또 보수가 또 가져가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저희가 3번 집권했는데 3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이런 각오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요. 또 2부에서는 우리 윤종근 의원께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사업을 잘할 것인지 또 지역 표가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윤종근 의원의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윤종근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2부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윤종근 의원 강의 잘 부탁드리고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윤종근 의원 강의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데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도당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구영 원장님은 2004년부터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5.18 기념재단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한 재원이십니다. 정치, 사회, 예술, 도덕, 교육,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며 활발히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더하여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서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당원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위해서 박구영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한 적은 별로 없는데 네, 지난번 이제 서울시당에서 서울시당과 교육연수원하고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했거든요. 그날 국회 회의실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정확하게 했는데 650명 왔어요. 하여튼 그런데 급하게 서울에서 했고 사실은 경기도를 한 다음에 전국을 보려고 했는데 충청도에서 먼저 하자.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제가 의도하던 것은 잘 안 됐지만 아무튼 오늘 저하고 1시간 정도 같이 지낼 건데요.
철학 교수한테 강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철학 교수 만나면 뭔가 즐거운 일 있을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왜 철학하는 사람들은 보면 짜증이 날까요? 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고민 안 하고 싶은데 꼭 고민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죠. 아무튼 이 천안에서 우리 충남 도당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평생 태어나서 정당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자고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그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하기 때문에 연수원장을 하려면 당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알겠죠?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1시간 동안 지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그냥 저한테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다 받으셨죠? 자, 찬성하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반대하면 반대로 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찬성 반대를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네. 자, 다음 예? 없는 사람은 나가서 다 받아와야 돼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밖에 도 가져다 주세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똑같이 찬성 들어보세요. 찬성 다 들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앞에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이거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전국적으로 할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재명 당대표와 제가 한참 동안 고민해서 협의한 게 뭐냐면, 당원 교육을 당원이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자. 당원 교육은 당원이 하자. 자, 당원 교육을 당원이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네. 들으셔야 되는 거 알겠죠? 네. 당원 교육을 당원이 하려면 한 장의 페이퍼가 필요하다. 이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당원이 당원을 교육하는데 한 장의 페이퍼를 만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반대하는 분 몇 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반대는. 네. 자, 그런데 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연구원분 두 분 손드세요. 연구원분,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저 연구원이에요. 저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반대를 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주시면 저는 수정을 안 해요. 저분들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의 기획운영위원회 또는 부원장단에서 이걸 계속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해 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정확히 날짜로 말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그날까지 할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탄핵이 인용되는 날 확정된 안이 생기면 이걸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에게 보낼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때 뭘 하셔야 되냐? 지금 이건 우리 당이 당원에게 보내는 한 장의 당원 교육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죠? 네.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이해했어요? 네. 악을 좀 써요, 악을. 이해했어요? 네. 아유, 우리가 정당인데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때 뭘 하셔야 되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말이 어려워. 또 넌 뭐가 좀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나는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설명할 똑같은 내용을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는 버전으로 내가 바꿔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아니면 3살짜리 애기에게 설명하는 버전을 바꿔보는 거예요. 전국의 당원들이 자기만의 당원 페이퍼를 만들어서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대선 있는 날까지 모두가 올리자. 100만 장을 올리자. 전국이 모든 당원들이 한 장의 당원 페이퍼들을 자기만의 당원 페이퍼를 만드는 그 운동을 하자 하는 게 오늘 행사라는 이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건 좀 이따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주제가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따라해보세요. 당원의 것은?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죠? 이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란 말은 대충 이해가 되죠? 공화국은 뭐예요? 공화국은 뭐야? 공화국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리퍼블릭 그래. 공화국 그러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왕정이 아닌 것이 공화정이다. 이게 정치학적 수준인 거예요. 정치학적 수준. 왕정이 아니면 공화정이란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공화국은 뭐냐? 따라하세요. 가장 공화국이란 말에 단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꼬무니우스. 이게 키케로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 공화국을 최초 정의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이게 공화국의 원리예요. 이해했죠? 대한민국의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국민의 것은 누구의 것으로? 국민의 것으로. 개인의 것은 누구의 것으로? 개인의 것으로. 이해했나요? 당원의 것은 무엇으로? 당원의 것으로. 이게 공화국의 원리예요. 이해했나요? 그런데 공동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뺏거나 개인의 것을 집단의 것으로 뺏는 것, 이것이 전제 정치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란이에요. 이해했어요? 공화국의 제1원리를 깨뜨린 것이 지금 윤석열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왜? 대한민국 국민의 것을 지 개인이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나훈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왼쪽 손하고 오른쪽 손에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가 어쩌나? 말도 안 되는. 내란은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형제 중에 한 놈이 부모를 죽이는 행위가 내란이에요. 이해했어요? 형제 중에 한 놈이 부모를 왜 죽여요? 왜? 가족 전체 재산을 지가 독식하려고. 가족의 것을 지가 가지려고 하고. 이때 가족에서 부모가, 국가에서는 누가 부모입니까? 국가의 부모는 누구예요? 국가를 만든 자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화국의 원리를 최초로 깨뜨린 자예요. 그래서 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당원의 것을 뺏어가는 자, 그도 당에서는 뭐예요? 범죄자예요. 이해했나요? 당원의 것을 뭐라고요? 당원의 것을 하자. 알겠죠? 우리는 계속 그거 주장해야 된다. 국민의 것은 뭐라고? 국민의 것으로.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청년의 것은 청년의 것으로. 노인의 것은 노인의 것으로. 이게 공화국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공화국이 뭐냐고 말하면 자꾸 반드시 이만 하세요. 알겠죠?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이해했어요? 개인의 것을 집단이 뺏어가는 것도 공화국의 원리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목소리가 벌써부터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최근에 키세스 혁명 들어왔죠? 키세스 혁명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어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없어요? 솔직히 말해야 되나요? 대충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민주당원들은 냉철하게 그냥 뭔가 키세스 혁명의 그 처절한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안 나지. 다른 사람들은 좀 치열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가 AI를 시켜서 그 느낌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AI는 우리말로 뭐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지능이 아니에요. 말이 어려운가? 아니야, 지금 표정이 특히 남자분들은 어려워하는 표정이야. 생긴 처음 본 놈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이 나갔는지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정신의 출구가 어디예요? 그렇지, 눈. 정신 나간 사람은 눈이 상태가 안 휑해. 정신 나간 것이 문제예요? 정신 없는 놈이 문제예요?
나간 놈은 돌아올 수가 있어. 없는 놈은 문제죠. 내가 보기에 윤석열은 정신이 아예 없어. 정신 나간 놈이 아니고, 정신 나갔다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없는 놈은 사악한 놈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정신이 없으면 사악해요. 왜? 단순하거든요. 단순해요. 모든 게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냐밖에 없어요. 이해했나요? 네. 이런 놈이 가장 사악한 놈이에요. 가장 사악한 놈. 마치 막 어린애가 태어난 사람 똑같아요. 어린애가 막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대 맛있는 거 만드는 것밖에 몰라요. 먹을 거가 먹지 못할 것밖에 못해요. 말미잘 히더라도 그래요. 말미잘 히더라도 막 태어나면 뭐만 알아요. 평생 동안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밖에 못해요. 평생 하는 활동이. 이해했어요? 네. 지금 윤석열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말미잘? 이렇게 하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어. 여러분 잘 모르는데 난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어디 가서 꼭 나만 칭찬해요. 나를 칭찬할 때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아요. 왜? 왜? 나는 진실인 걸 알기 때문에. 알겠나요? 지금 몇몇 어르신들은 저놈이 미쳤구나. 이런 놈도 처음 본다. 그런 눈빛이에요. 다만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건 못 견뎌요. 그건 바라지 않아.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내가 보니까 지금 반절은 이해 못해요. 지금. 이게 이해를 못하면 내 의식이 지체돼요. 네, 지체되면 힘들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겠죠? 지금부터 빠른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최근에 내가 이런 책 썼어요. 왜 이런 책 썼냐?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탄핵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럼 저는 교수생활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주차 때문에 차가 못 나간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51고에 8443 차량은 차를 빨리 이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 빼주세요. 예. 차 빼고 오시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수는 항상 변절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교수란 집단이 그래요. 언제든지 변절할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변절할 수 없게 쐐기를 박자 쓴 책이 최근에 그 탄핵 첫 번째 실패하고 그대로 열흘 동안 제가 연구실에 같이 썼어요. 예. 제가 최근에 국회에 가서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이 내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구냐?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구냐? 2030 젊은 청년들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성이 더 많죠.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우리 자신이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해했어요? 네.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만들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이양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청년 당원들, 즉 2022년도에 대거 유입됐어요. 온라인 당원들이. 여기에는 잘 많이 안 계시지만 온라인 당원들이 엄청 많이 유입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말하면 개딸이라고 해요. 개딸. 근데 그분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몰라서 어떡하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네? 이분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네, 이분들의 목표는 뭐 민주당이 당원 주권 시대로 했다 다 많지만 딱 하나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에요.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쳐 이럴 텐데. 그게 왜 안 들어요? 이거 들어라니까 들어야 돼요. 반대하는 건 좋지만 안 들은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키스스 혁명단의 목표는 달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키스스 혁명, 빛의 혁명을 끌고 있는 아스팔트에서 밤을 새면서 추위에서 겪는 이 젊은 친구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뭘까요? 윤석열 탄핵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됐을 때만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고 저들이 바라는 세상을 여기 안에 담아야 된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치열하죠? 네. 처절하잖아요. 이건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피에타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인 조각상. 예수님을, 아니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사랑합니다. 알겠죠? 철학자는 원래 종교가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 애지간한 종교는 종교인들보다 많이 알아요. 네. 자, 이 안고 있는 상을 보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어. 그때 그 처절한 어머님. 그런데 그걸 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독일 역사에서 독일의 피에타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캐테 콜비치라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나 독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어서 독일 베를린 국회 의사당에 있는 큰 대로에 딱 한 건물 안에 이 조각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진이에요. 간절한 걸 지키는 엄마. 이 느낌이 이번 제가 본 키스스 혁명단의 그 느낌이에요. 저는 이 키스스 혁명단, 빛의 혁명을 이끄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잘 봤는데 가장 제가 크게 느낀 건 뭐냐? 젊은 여성인데 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우리 마을에서 봤던 할머니 엄마들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어떤 집이냐? 겨울이 되면 제가 보면 이런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노름을 하거나 뭔 짓을 해가지고 집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동네에서 그런 걸 다 보셨을 거예요. 겨울이 되면. 그 피눈물 흘리는 엄마들이 있어.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망친, 무너뜨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엄마의 모습이 내가 본 이번 키스스 혁명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절해. 뭘 지키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나라. 그래서 언젠가 이 느낌의 조각상이 우리나라에도 곧 생긴다. 그래서 청와대 옮기겠죠. 언젠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거기 대로에 우리도 그 위대한 작품이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일단 이기고 가야 되겠죠? 이건 4.3 제주도 4.3에 가면 평화공원에 가면 이상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오빠, 작별하지 않는 한강 작가의 작품. 제가 정신이 맞가야지 방송에 나와서 오빠,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오빠예요. 죽은 오빠. 그 죽은 오빠의 흔적을 찾아서 평생 간절하게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 남자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잃어버리면 바로 그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제가 남자들끼리 막 의리 하잖아요. 여기 남자들 계시니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남자들한테 의리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술 먹다가 친구하고 30년 친구하고 의절했어. 그 다음날 고통받아 안 받아요? 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남자들은 의리하고 아무한 게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잘 지내는 친구하고 헤어지잖아요. 아주 심각해. 간절함은 항상 우리 역사에서는 여성의 몫이었어.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 자, 사람이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억울하게 죽은 게 뭐예요? 억울하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죽음이 가장 억울해요? 네? 자, 죽으면 우리가 종교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 동양에서는 죽으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해되죠? 천국 가야지. 근데 저승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가? 억울하면 못 가는 거야. 억울하면 저승을 못 가. 종교가 관계없어요 이거. 저승을 못 가. 못 가면 어디에서 헤매는 돼? 국천을 헤매는 거야. 그 국천을 헤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점쟁이들 보면 빨간 깃발 있죠? 점쟁이 가굴레 집에 그 빨간 깃발이 뭐냐? 국천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쉬어가라는 휴게소 표시예요. 이것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 뭔 얘기 안 할게요. 가까이는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억울해 안 억울해요? 국천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 죽은 사람 누구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국천을 헤맨다 이거지 사람들이. 그럼 국천을 헤매는 그 사람들의 국천은 도대체 어디다 이거예요? 국천이 어디 있어 세상에? 국천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심장이 국천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심장으로 지금 빛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작별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국천을 자기 심장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별할 수가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 저 소설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15년 정도도 마찬가지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심장이 이태원 참사, 특히 지금 키스 생명을 이끌고 있는 이 친구들이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을 자기 심장 속으로, 심장에 국천으로 받아들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새벽까지 눈이 오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다 떠난 그 천명군에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왜 떠나지 않느냐? 그들의 심장이 죽은 자들의 국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권력을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제 빨리 할게요. 이런 거 하려고 했어요. 이거 다 생각하고. 제일 문제가 지금 제가 최근에 와서 최근에 이게 파시즘이 2차 대란이거든요. 이것은 2차 대란. 독재하고 파시즘은 달라요. 예? 파시즘은 독재는 가난한 나라에서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했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섞는데 파시즘은 제국 가난 부자들 나라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파시즘이란 뭐냐면 아까 공화국을 맞서라는 자들, 공화국 원칙을 맞서라는 건데 파시즘이 뭐냐? 독재는 한 놈이 먹기 위해서 그 밑에 주변 놈들 동원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그게 독재예요. 파시즘은 그게 아니에요. 파시즘은 뭐냐면 다수의 약자가 다수의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된 자들이 폭력을 동원해서 권력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파시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90년대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나라냐?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 든 나라예요. 이해하셨나요? 10대 강국에 들었어요. 우리가. 제가 아까 소개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부 본부장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교수로서는 여러분 상상한 것보다 아주 높은 자리예요. 이 웃길 때 하고 심각할 때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연구비를 전 세계에서 5위나 6위 정도 연구비를 지불하는 나라예요. 국방비도 5, 6위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중국이 우리 와서 어떻게 한다고 정신 넉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나라로 가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로 가는 과정을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파시즘이 안 와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최대 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강국인데 나는 집에서도 귀하게 자랐는데 나는 왕처럼 키워졌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파시즘의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그제 서부 폭도들 따라해야지. 서부 서부 네, 거기를 파괴하는 파시즘의 준동이에요. 이건 내일 모레 극복되지 않습니다. 1900 지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교육 연수원장을 맡아야 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 핵심인데 지금 10대는 훨씬 심각합니다. 어제 심지어 광주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남학교에 축제를 하는데 축하 영상을 보내는 자가 축하 영상으로 초청한 자가 신남성민의 대표예요. 광주의 남자 고등학교에 여러분이 자녀가 만약에 10대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90%는 지금 극우 유튜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무도 몰라.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왜 그런지도 몰라. 왜 그런지도. 아무튼 이건 나중 얘기고 예선에 승리하더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정치적 지형은 20년 뒤에 민주당에게 최악으로 간다. 민주당이 향후 10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이 이제 죽을 때쯤 자식들한테 구박받으며 살아야 돼요. 파시즘 국가에 살았어요? 내 말을 못 믿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되는 게 뭐냐?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문화적 자유주의. 이 파시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문화적 자유주의.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만 설명하고 그만할게요. 네. 할까요? 네.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브레이브 하트라는 사람 알죠? 영화. 멜 깁슨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프리덤 그러잖아. 프리덤 말고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 뭐 있어요? 자유해야 돼. 평균 뭐가 어울려요? 자유가 어울려? 평균이 어울려? 자유란 말이 평등이란 말보다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약간 혼동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는 평등을 중시하는 게 헛소리예요. 자유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자유냐? 자유주의는 아주 크게 말하면 두 개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문화적 자유주의가 있어. 경제적 자유주의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장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시장의 자유는 최대화해. 알겠죠? 대신 국가는 최소화하자는 게 경제적 자유주의예요. 이건 유럽에서는 자유주의라고 안 하고 자유지상주의라고 해요.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해요. 리버럴리즘이 아니고. 벌써 표정이 안 좋은데? 이해했어 못했어 지금?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신자유주의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뭘? 국가를, 정부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그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건으로 망했어요. 혁명을 다 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문화적 자유주의인데 여기에 민주당도 약간 취약한 면이 있어요. 문화적 자유주의는 뭐냐? 개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단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주 쉬운 말을 해볼게요. 자, 오늘 직장에서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한 명씩 주문을 해. 예를 들어서 난 짬뽕, 나는 짜장, 나는 중국집 가기 싫은데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통일하고 싶어요? 안 통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반자유주의예요. 이해했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와 창의성과 바람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 이걸 유럽에서는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리버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의 것은 공동의 것은.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문화적 자유주의의 표상인 거예요. 이 문화적 자유주의 가장 민감한 친구들이 지금 20, 30대 청년들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의 것을 개인으로 돌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게 안 되면 꼰대처럼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꼰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뭐든지 하면 짜장면 동의하자 이게 좋아. 자, 아주 쉬운 말 하겠습니다. 매 순간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이해했어요? 네. 집에 갑니다. 네. 집에 가요. 오늘 저녁 밥은 누가 할 거가 정해져서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사회 집은 전체주의 집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공화국이 아니야. 오늘 집에 가. 밥을 누가 해야 돼?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해했어요? 설거지 누가 해야 돼?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집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이해했어요? 남편들이 이게 집에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이해했어 못했어?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부인만 봐도 힘들어. 부인은 협상하자고. 오늘 밥 누가 할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 먹을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말하기 전체주의예요. 아무거나 먹어. 그럼 맛있는 거 먹어. 아무거나. 이 문화적 차이, 작은 차이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 이게?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민주당 지금은 제가 중국 주장하지만 중간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지금은 다시 말하면 내란에 동조하느냐 반대하느냐밖에 없어요. 그 중간을 말하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그 사람은 타협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 필요 없는 시절이에요. 지금은. 언제까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끝났어 얘기했지만 내란은 언제 끝나냐? 탄핵 인용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권을 즉 내란을 일으킨 정치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권력을 완전히 뺏어오는 그날 내란이 끝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철학 강의를 처음에 앉으면 재미없다고 하더니 벌써 많이 들려가네요. 그러나 지금 보통석에 앉아있는 40, 50대 남성 당원 동지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어. 저런 참놈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할 거야. 제가 세상을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강의가 가장 철학 강의, 인문학 강의 이런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의 여성들. 이게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민주주의 세력이에요. 인문학 강의, 철학 강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40대, 50대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왜 싫으냐 하는 거예요. 평생 관리, 관찰, 감독만 좋아해요. 듣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남자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 이해를 해야지 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남자가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지. 알겠죠? 네. 항상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말을 바꿔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제가 뭔 말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당원 교육을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언론들이 이거 녹음 봅니다. 알겠어요? 네. 말 조심해야 돼. 이해했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이번에 탄핵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세 가지예요. 사실 딱 두 가지인데
전부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지난번 서부지법 영장판사도 질문할 때 하나죠. 뭐예요? 예? 비상 입법회의. 비상 입법회의를 진짜로 대통령이 명령 내린다는 딱 증거 하나만 나오면 그 자체로 그냥 내란 얘기. 그 자체 탄핵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끝났어요. 내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게. 이해했어요? 옛날에 국보위 전두환이 국회 없애버리고 만든 그걸 만들라고 지시한 자 아니에요. 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두 번째가 그냥 포고령을 발표했냐. 포고령. 지가 안 했다잖아. 세 번째가 뭐예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세 가지.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명확히 입증되면 탄핵이. 이해했나요? 네. 아무튼 정진석 이장 가장 나쁜 말은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추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이거 지금 윤석열이 하는 말이잖아요. 비상조치라는 거잖아. 지가 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도 사실은 어디 사람 정진석이? 내가 괜히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자, 정치인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원들은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지사지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역지사지는 원래 권력자의 언어입니다. 임금이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것이 왜 나쁜 말인지를 제가 간단한 예로 설명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엄마한테 질문이 많아. 엄마가 중학교에서 싫었겠어요? 싫었지. 내가 막내거든. 사람 이인의 막내야. 우리 엄마가 50 다 돼서 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근데 또 얼마나 귀찮았겠어. 근데 내가 계속 물어보거든. 엄마 그래. 항상 하는 말이 우영아 다음에 얘기하자. 아가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 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아가라고 그랬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네, 아가. 그런데 엄마가 가끔 아가야 이리 와봐. 그래. 그러고 나서 네가 한 말을 내가 네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그러면서 말을 해.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내 입장에 생각했던 엄마의 모든 말은 지 말이지 내 말이 아니야. 무슨 말 이해했어요? 네. 왜 지 머릿속에서 내 생각을 하냐고. 자, 엄마가 내 입장에서 생각한 그 생각은 엄마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아들이 생각이 진짜 궁금하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아들의 생각을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정치인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입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원래 이게 또 1시간짜리 강의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재집권을 하면 반드시 멋짐의 승리. 멋지야 된다. 이 멋지다는 게 옷 잘 입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옷 잘 입었다고 멋지다 생각 안 해. 뺀질하다 생각하지. 뺀질 하네. 멋지다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지. 멋지려면 아주 처절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가장 멋진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 순간에도 곧 비일적으로 순간에도 겸손한 거예요. 이 사진을 내가 그래서 멋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다. 이해했어요? 네. 이런 걸 나중에 말을 해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하나의 팁이에요. 팁. 그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은 아니에요.
당원에서 뭐 해야 돼요? 당원에 변경을 해야 돼.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오늘 택시 타고 그런데 기사님이 그래요. 나하고 한참 얘기를 하지. 나를 떠보더라고. 나를 떠봐. 이놈이 나하고 정체성이 같지 않지. 그래서 조금 오다가 중간쯤 왔을 때 이제 내 정체성을 파악했어. 마음 편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조금 전에 택시 탄 노인이 자기를 빨갱이라고 했다는 거야. 이재명을 얘기했더니 바로 빨갱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진실 말하는 사람 이정밖에 없는데 빨갱이라고 한다고 자기 화를 냈는데 근데 나한테 해요. 근데 내가 알려드렸어 그분한테 뭘 앞으로 택시를 탄 분 중에 3가지 부류가 있다. 이재명을 별로라고 하는 사람 3가지 부류가 있다. 첫 번째 아까 할아버지 같은 경우 있죠? 이재명 빨갱이 하는 사람 있어? 중국 사람이 하는 사람 있어? 이재명 중국 사람이라고 임성 났어요? 응? 이럴 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아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싸우지 마. 뭐라고 하냐? 다른 말 하지 마. 이재명이 뭐라? 나는 이재명이 잘생긴 것 같은데? 이재명이 멋지던데? 이 말만 해라. 이해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싸우면 안 돼. 뭐라고 한다고? 이재명을 멋지잖아. 뭐가 멋진데? 그럼 멋지잖아. 싸우지 말고 계속 잘생겼잖아 해. 잘생겼잖아.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 박구영 민주교육연수원 박구영은 잘생겼습니까? 멋집니다. 반대가 상당히 많은데 방금 반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렇게 해야 돼. 이재명한테 알겠죠? 이재명 뭐라고 한다고? 멋지다. 멋지다고 해도 나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잘생겼다고. 잘생겼다. 알겠죠?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 중도 좀 애매한 합리적 보수나 중도파가 있어. 이런 사람한테는 복잡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이재명 바로 일은 잘한다. 대한민국 일은 잘한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쪽이 아니고 상당히 진보적인데 또 민주당원 같은데 이재명을 싫다는 사람이 있어. 이 중에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이 중에 분명히 있어. 그런 사람들 또 당연한 정당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 분들한테는 이재명은 이 순간은 개인이 아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재명은 지금 이 순간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그렇게 말해라.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네. 이해한 사람은 손 드세요. 이해한 사람. 3가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 사진인데 마지막 사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마지막 사진 조금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마지막 사진이 중요한데 우리 당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에서 87년 이후 대선에서 진 경우는 상대방 때문에 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끼리 싸우면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여기 4분 중에서 난 누가 싫다 좋다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무조건 우리는 뭐다? 하나가 돼. 이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지난 왜 문재인 정권이 저 윤석열을 못 막았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거기까지야. 그래도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전제적인 우리 대선으로 생각하고 뭐가 됐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나는 민주당에는 다 무너져도 반드시 인물이 많다고 생각해요. 많아. 그 많은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야 지금? 이재명. 안 했어요 분명히.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봐요. 이거 보고 끝낼게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지금 몇 시에요? 5시. 몇 시에요 지금? 5시. 5분 전, 5분 안에 이거 마칩니다. 자, 여기 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것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는 정당입니다. 이해했죠? 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 설명해라. 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공화국이 뭐야? 딱 물어봐. 아무 대답 못해. 아무 대답 못해. 에? 그런데 뭐라고 그래? 공동의 것으로 이것이 공화국이야. 국민의 것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는 정당이 어디야?
더불어민주당이야. 이렇게 교육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근데 젊은 애들 만났어. 그럼 젊은 애들이 이 말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청년의 것은 청년의 것으로. 그런 정당이 어디? 더불어민주당이야. 이게 설명이란 말이야. 알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설명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보다 오늘 취해서 못하고 제일 중요한 말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 정당,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야. 헌법 파괴 정당, 헌법 파괴 정당. 우리는 뭐? 헌법 수호 정당. 헌법 수호 전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문을 다 분석한 거예요 여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을 하기 싫은데 진짜 대통령 아니죠? 탄핵때까지 윤석열이가 어제 헌재에 나와서 자기 한마디 하겠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는 철이 들고 나서 나서란 말이 깜짝 놀라서 아직 안 듣는 것 같은데 철이 들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인데, 자, 저들은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은 헌법에 없는 말로 무장되어 있어요. 자, 잊어먹지 마세요.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헌법 파괴 주자들이 쓰는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안 씁니다. 이해했어요?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란 말 선호하지 않아요? 네. 헌법 파괴범들이 쓰는 말이에요. 헌법에 없는 말이야. 내가 법학자예요. 법철학으로 박사학위 한 사람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나 철학 박사라니까. 그것도 법철학으로 했어. 자, 그럼 헌법에 우리는 무슨 말이 나왔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세우는 정당이다. 말이 좀 어려워도 계속 이 말을 써야 돼. 아까 우리 도당위원장님 와서 중간 말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 하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랬어요. 잘했어 못했어? 그거 지난번 신호당 법위에 가서 내가 설명할 거야. 계속 쓰셔야 된다. 이 말을.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면 안 돼요. 자유란 말을 저들에게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곧 30년 뒤에 지능 정당이 돼요. 알겠어요? 세계 어느 진보 정당도 어느 정당도 진보 정당이 자유를 빼앗긴 정당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미국 가서도 민주당은 자유주의라고 해요. 자기들을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래요.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헌법에 있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차이? 이게 설명하려면 3시간이 필요해요. 네, 제 책에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이 잘 나와 있어. 네,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이 있어.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 알겠죠? 네.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앞에 원래 자유와 조화를 적는 거만. 헌법처럼 일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87년 헌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원래 박정희가 독일서 뺏어온 거예요. 독일서 뺏어온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국힘 위의 정당들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자고 할 때 계속 이 말을 근거로 하는 거야. 근데 헌법에 그 말이 없어.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어. 어디까지 해야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처분에 뭐라고 나와있냐? 기회균등, 생활균등이 있다. 봐봐요. 헌법처분에 자 4번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생활균등 나와요. 국민생활의 균등이야. 이해했어요? 네. 자, 기회균등이 있고 생활균등이 있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생활도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책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는 기회 균등밖에 못 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는 생활균등이 좀 안 돼. 기회 균등은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다가 자유민주적 기본사회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기회균등, 자유민주적 기본 사회는 생활균등을 지향한다. 이렇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지난번 대선 때 기본 사회론을 헌법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왜? 바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항상 그거는, 야, 헌법에 나와 있어. 봐봐, 헌법에 생활균등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생활균등 어떻게 해야 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돼야 안 돼. 기본질서는 뭐밖에 못해? 기회균등밖에 안 돼. 야,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되냐? 모두가 살만하냐? 안 되잖아. 모두가 살 판다는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살이 좋아야 돼, 살이. 살다란 말이 명사가 살이에요. 알겠어요? 살이 질도야 살가운 인생이야. 아, 그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급살, 몸살은 안 좋은 거야. 급살. 자, 그런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알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 가, 직장에 가, 오늘 같은 모임에 와. 그런데 지금 집에 갈 때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는데 살가워요? 살 떨려요? 살가워, 살 떨려? 살 떨리면 망한 거야.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 직장에 가는데 살 가워야 돼? 살 떨려야 돼? 그러니까 살 벌어야 살지 말자. 살을 벌하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알았어요? 살 편하게, 살갑게. 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사그라들게 하면 안 돼. 사그라들라도 살다를 죽인단 말이야.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기운을 살려야 돼. 알겠어요? 살려. 더불어민주당을 살리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3.1 독립만세운동 때, 3.1 독립만세운동 때 만세는 서양 사람들은 왜 안 못해요? 못합니다. 서양 사람은 다 해봐도 못해. 왜? 서양 사람들은 이걸 한국어로 봐야 돼. 동양 3국만 만세를 외칩니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황제가 아닌 황제 아들. 누구예요? 태자에게는 천세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1919년 3.1 독립운동 때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당신이 황제입니다. 나도 황제, 당신도 황제. 그래서 만세! 부른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황제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만천하에 알려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고, 이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수호할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알겠습니다? 이명당에서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딱 3분 동안 여기 읽어보시고 의견 꼭 뺐으면 좋겠다,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받겠습니다. 네, 말씀. 제가 마이크. 저 적으세요. 3.1운동 4.1인구 5.18 60 4.1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줄 거라면 민주당 당원들한테 그럼 점이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붙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참여하네. 참여 안 하니 다행이네. 여기 의견.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빠졌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필팔트라는 다양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다양성. 좋습니다. 또 역시더라고요. 취임새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정당한테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만세! 그렇지. 또 의견. 어디 좋아요? 틀린 말 맞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합니다. 반드시.
지금 서울시장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장에서는 의견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집단지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단지성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 같은 거에 저희 지금 없어요. 그죠? 겨우 나가봐야 광장에서 우리를 표현하거나 뭐 피켓팅 이 정도거든요. 그거 말고 집단지성이 모여서 수기를 하다든지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많이 생겨서 젊은이들도 나오고 우리 늙은이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선생! 잘 들어요. 네. 일단 전문가들이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네, 또. 뭐 대단한 말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일단 나도 한 발을 해보겠다. 그럼 돼요. 어디 좋아요? 무슨 의견이 좋습니다. 무슨 의견이 좋아요? 당원의 것은 무엇인지도 명시되었습니다. 당원의 것은 무엇인지 내용을 네. 당원의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당원의 것에 대한 구심. 입헌 민주공화국을 예. 입헌을 그냥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입헌군주든 입헌공화국이든 입헌이 아닌 게 현대에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한 거지만 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또 정신이 외출하는 분들 계시네요. 또 없어요? 아니 너무 굿.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내란을 극복하는 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참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구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기본 사회 그리고 세계 평화에 큰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열정적인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구영 원장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중계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충남 당원분들이 모이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주신 또 한 분의 강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자 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이신 윤종군 의원님이십니다. 윤종군 의원님을 모시고 이 분위기를 살려서 현 전국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가셨는데 우리 문진석 의원님이 왜 하필이면 박구영 교수 뒤에다가 저를 붙여놔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면 엄청 떨리겠죠? 대한민국에서 말 제일 잘하는 분 뒤에 나와가지고 조용필 뒤에 나와서 노래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이제 선거 제가 이제 안성에 간지 15년 만에 당선됐거든요.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행정관도 하고 이재명 도지사 하실 때 정무수석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당선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년 걸렸어요. 4번 떨어졌다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제가 작년 총선 치르면서 선거운동을 제가 전화 하나로 했어요. 전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오지석 위원장님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양승조 지사님 오셨네요. 네. 예, 동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윤종군 의원님이 말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열악한 지역 안성에서 출마를 여러 차례 시장도 출마했다, 국회도 출마했다.
이제 끝내 결실 보고 지금 당당한 재선을 드셨잖아요. 우리 충남도지들, 우리 충청남도 마음 인심을 담아서 윤중근 의원님이 지금까지 평생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열렬한 환영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커다란 박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훌륭하신 강의를 다 하니까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동지 여러분. 제가 어제 여성위원회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죽 서서 개종은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죽 서서 개종은 절대 안 돼요. 그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8천만 한민족 문제고 대한민국 미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 서서 개되지 않을 정도로 개되지 않게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과 지지세를 확보해서 반드시 우리 뜻이 관철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를 위해서 절실하다 그런 각오로 임해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저희 우리를 의진가서 커다란 박수 한번 답변을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당시자 할 때 우리 모셨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우리 안성이 20만입니다 인구가. 근데 그중에 유권자가 1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투표하고 5만 한 명이 찍어주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대에 없는 선거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모하게도 5만 명을 다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그래서 딱 4만 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여기저기 가서 했더니 문지석 위원장님이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 좀 해줘라. 정세 얘기하고 그래서 왔는데 박구영 교수 갔죠? 네, 다행입니다. 지금 전국이 그리고 참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이에요. 저도 같은 축청일입니다. 고등학교를 그 옆에 경기도 안성 가서 다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안성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이 많이 좀 혼동스럽죠? 12월 3일부터 거의 한 2달 가까이 여러 가지 이제 혼란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국을 볼 때 딱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당에서 볼 때는 한 2월 말 빠르면 늦으면 3월 초중순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까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전국을 봤을 때 1차적으로 뭐 1차는 아닌데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여기 오늘 이제 1차 변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 지나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가 8인 체제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이 되면 이제 9인 완결체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9인 8인 체제와 9인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계속 수사권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 있다고 보는데 저쪽에서 계속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특별검사가 출범을 해야 그런 어떤 저들이 문제 삼고 있는 수사권 여부 이런 것들 혼란을 다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 관철되는 여부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체포된 다음에 20일 안에 구속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설 지나고 될 텐데 윤석열 구속 기소가 되느냐 물론 우리는 뭐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4가지 정도가 앞으로 이제 전국의 어떤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가 이제 곧 헌재에서 판결이 나거든요. 그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 이게 이제 안 좋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인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변 시민들하고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수사 과정에서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쪽에서 놓치고 있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너무 건성건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덕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해서 그 이제 기업령 선포할 때 국무회의라고 하는 윤석열 말로는 사실은 국무회의 아무
절차적인 이런 것들이 보장되진 않았지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이 내란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의 그 쪽지라고 하는 우리는 문건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주변의 시민들께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수사가 완전히 미진합니다. 정진석을 비롯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는 포인트예요. 국무위원들, 장관들에 대한 수사 미진, 대통령 비서실 수사 미진, 그 경호처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지금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미진하거든요, 수사가. 이런 것들을 보다 완벽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 밥상에서 주변 분들하고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론조사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골치 아프시죠? 네. 근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해하고 해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래저래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재 국면은 보수 세력들이 최대치로 활성화되어 있고, 진보 세력은 관만기예요, 관만기.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이제 철회가 되고 탄핵이 될 때까지는 진보 지지자들이 최대치로 활성화됐었습니다. 저들이 쫄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1차 체포가 실패하고 2차까지 또 뭐 한 열흘 이상 걸리고 이렇게 늘어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자기 자신들의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느냐 안 치러지느냐, 이게 결정되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보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내란을 했지만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를 했고 또 체포가 됐고 늦었지만 지금 어쨌든 잡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좀 관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수치로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수 세력들은 대통령 선거 때 보여지는 것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응답률이 16%, 17%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거보다 안 나오죠, 절대로. 근데 지금 전체 응답률이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 시즌이면 진보 6, 보수 6, 중도 5,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응답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빠져 있어요. 진보 세력들은 한 4 정도밖에 안 잡히고 보수 세력들은 뭐 7, 8, 9 막 이렇게 잡히고 이런 국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잘못해서 보수가 결집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쪽은 지금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박근혜 탄핵 때랑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여당 후보들이 굉장히 분열돼 있었잖아요. 저희도 분열돼 있었고 다자구도였죠, 다자구도. 근데 거기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30% 넘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완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는 분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 그 보수 지지자들은 반 이재명 구도로 완전히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는 기준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탄핵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계엄이 잘 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이미 벌써 물 건너갔고 눈앞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깃발 하나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총선 전에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약 40% 정도 지지율이 나왔고요. 우리가 한 30%,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국을 합치면 41, 2 정도.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보수가 40 정도 나오고 우리가 35 정도 나오고 조국혁신당이 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친 수치는 40대 42, 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판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당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잘 안 맞아요.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 대선 치러졌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압승한다고 나온 여론조사 보셨어요? 못 봤죠? 아까 앞에서 제가 갤럽 주들을 말씀드렸던 40, 30, 12 이 여론 구도에서 저희가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 전에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하리라고 예상했던 여론조사 회사가 있었나요? 꽃 정도는 맞췄죠. 꽃 정도 하나. 뭐 갤럽, 뭐 리얼미터 기존의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맞추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된 결론은 아니지만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전화의 여론조사에 응대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미 강력한 의견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는 그 응집된 층들이 누가 더 많이 응답하느냐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트렌드를 봐야 되겠지만 여론조사를 보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민심을 진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다. 지금 시대에는. 예전하고 시대가 바뀌었다. 유튜브, 커뮤니티 막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되면서 자기 진영에 똘똘 뭉쳐져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너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성범 아시나요? 강성범? 옛날 개그맨? 그 별명이 뭐예요? 수다쟁이죠. 수다쟁이. 수다가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지금. 각 진영들이 옛날에는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 감각, 우리의 노선은 이것이고 우리의 정책은 이거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 슬로건을 들면 국민들이 보고 쟤네 생각이 나랑 맞아. 나는 민주당 찍을래. 나는 국힘 찍을래. 나는 보수 찍을래. 진보 찍을래. 이런 의사결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런 정치적인 사회 문화적인 생각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있는 유튜브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은 이겁니다. 우리 노선은 이겁니다. 라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우리를 쳐다보거나 지지해주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다쟁이가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근 교수 얘기했지만 왜 민주당이 옳은가? 왜 민주공화국이 옳은가? 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중요한가? 왜 이재명이 악마화되었는가? 진실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 소통하시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저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없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이제 박근 교수님 계속 여성들 얘기하잖아요. 이 수다가 좀 남자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표적인 꼰대 나이쯤 됐는데 저 집사람 보면 너무 놀래요. 이렇게 전화할 때 보면 처형 처제 통화하면 기본이 1시간이에요. 기본이 1시간. 남자들은 형제간에 뭐 누나들하고 통화해도 그렇게 길게 통화 못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수다를 이렇게 떨 것도 많지 않고. 근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수다가 이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도 이제 그걸 좀 배워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민주당인데 우리 민주당이 가는 길이 옳아. 이런 것만 자기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술자리에서도 떠들고 친구 차 마시면 떠들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각성이 되고 우리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선거 때 좀 시간이 늘어지니까 좀 지루하시죠? 선거 때 어떻게 했나 이 자리에 또 지방선거 준비하시고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당선돼서 이렇게 국회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다 필살기가 있더라고 하나씩. 저는 전화로 정말 승부했거든요 선거를. 근데 어떤 분은 정말 1년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서 출퇴근 인사를 하루에 뭐 5시간씩 이게 끈질기게 한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왜 전화 선거운동을 권유하냐면 세계 모든 정치 전문가들, 선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유권자들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죠? 민주당 적극 지지자, 국힘 적극 지지자 25%씩 양쪽 극단에 50%가 딱 차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극 지지, 국힘 소극 지지 15%씩 30%딱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흔히 말하는 중도층, 교차 투표층이라고 하는 20%의 사람들, 이들이 당락을 결정짓는 거예요. 누가 더 이들한테 가서 자꾸 속삭이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느냐, 이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선거운동,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때 내가 누구 후보를 찍을 거냐라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뭘 보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방식, 유세차에서 마이크들 떠들고 선거 홍보물 보내고 카톡 문자 보내고. 여러분들 선거 때 후보들이 보내는 카톡 문자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안 읽죠. 쓰레기예요 그냥.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사람. 나와 평소에 수다 떨고 인간관계가 충분히 쌓여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이래서 괜찮은 것 같더라 라고 추천해주는 사람. 식당에 가서 핏대 올리면서 윤종은 찍어야 돼, 양승조 찍어야 돼,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길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봤자. 근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서로 조근조근, 야, 요번에 누가 좀 난 것 같지 않아? 요번에 문준석이 괜찮지 않아? 그럼 그런 얘기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사람이 일 잘할 것 같아 라고 추천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표심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진짜 한 4만 명 정도 통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안성은 일단은 당원들, 소극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통화를 해요. 우리 안성은 당원이 총 3만 명입니다. 종이당원까지. 근데 경선 때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최근 1년 동안 당비 6번 된 사람이 한 7, 8천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빼고 그냥 당비 지금까지 평생 한 번만이라도 내봤던 사람 한 4천 명. 그리고 나머지 핸드폰 번호 틀린 거 빼면 3만 명 중에 한 2만 5천 명 되는데 나머지 1만 5천 명은 그냥 친구가 써달라니까 입당해서 써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부터 통화를 쭉 했습니다. 통화해보니까 이 종이당원 그리고 당비 한 번 정도 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당에 대한 정체성,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소속감, 내가 당원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 이분들이 교차 투표증이구나. 적어도 민주당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민주당은 빨갱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제일 먼저 타겟으로 정해서 전화통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가 보내는 문자 카톡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죠? 이놈 또 보냈네. 그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저를 열심히 지지해주는 저의 핵심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20, 30명한테 핸드폰을 다 갖고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핸드폰 번호 다 흔히 말해서 핸드폰 턴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닌데 핸드폰 번호 다 뽑아가지고 이 중에서 네가 윤종군을 나는 이래 이만해서 윤종군을 이번에 찍겠어. 괜찮아. 너도 한번 이 사람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할 수 있는 사람들 번호만 다 따고 체크를 해달라. 그래서 제 이름으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게 했어요. 야, 친구야, 나 누군데 이번에 그 윤종군이가 총선 후보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기도 했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이만저만해서 괜찮더라. 너도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문자를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게 한 거죠. 돈 대주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본인 계좌에서 나가야 돼요.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에 아주 핵심 지지자들 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 아무래도 이제 충남도 도농복합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안성도 도농복합 지역이거든요. 수도권이지만 1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자연불학이 500개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 5명이 이걸 해보니까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윤종군에 안 찍을 사람은 반응을 잘 안 해주겠죠. 근데 호감이 있는 사람, 나도 그 사람 요번에 괜찮던데?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나서 더 자주 이걸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캠프에서 주는 문자, 카톡 이런 메시지들을. 그래서 그 다음에 10명 늘리고 15명, 20명, 30명 늘려가지고 그거를 한 2만 명을 명단을 하고 있어요. 2만 명. 제 이름으로 문자 안 보내고 자기 이름으로 문자 주는 그 명단을 한 2만 명을 확보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쭉 통화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자연불황이 500개인데 자연불황은 뻔하잖아요. 마을 이장님,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회장, 노인회장 요 네 분이 요새 이제 청년회는 거의 없으니까 요 네 분이 마을에 의견을 끌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500개 마을이니까 2,000명. 그 다음에 뭐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뭐 체육회 이런 기관사회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한 2,000명에서 4,000명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안성도 시골이니까 약간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중도층, 교차 투표층이겠다. 이 사람들만 데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층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종이당원 이분들보다 어렵죠,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고 SK통신사에다가 제가 통화 목록,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몇 명 통화했나.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선거 때만 통화한 게 27,000통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경선 준비하면서 당원들 통화한 것까지 하니까 4만 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4만 명을 통화하지 못했겠죠. 뭐 2번 통화하고 3번 통화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뭐 못해도 한 3만 명까지는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 하나로 승부를 했는데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노하우, 제가 얼마나 전화에 심혈을 기울였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제가 혼자 하면 450통까지 하더라고요. 450통. 후보들하고는 이 유권자들도 이렇게 길게 통화 안 하세요. 한 20초, 30초면 한 통화 끝납니다. 그죠? 간혹 가다 이제 좀 어르신 잘못 만나면 10분, 20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제 아들내미를 옆에 앉혀놓고 걔가 번호 누르고 통화 안 되는 건 그 사람 이름 써가지고 문자 보내주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루에 최고 많이 한 게 650통까지 했어요. 하루에. 네. 차 이동 중에 전화하고 막 할까 막 눈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두통약 먹어가면서 제가 전화했어요. 안 해놓고 두통약 먹어가면서. 근데 안성은 전철역, 철도역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밀집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거점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마을에 박혀있는 분들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장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전화라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게 밤에 이렇게 식당 상가 돌면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루 돌면 한 대여섯 명이 엊그저께 전화 받았어요. 이러다가 이제 옆에서 누가 명함 볼 때 엊그저께 전화 받았어요 이러면 옆자리 테이블 보낸 사람 쳐다보잖아요. 전화도 직접 해? 이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열심히 하네? 근데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 때 쌓이니까 나중에는 뭐 하루 저녁 이렇게 식당 상가 돌면 뭐 진짜 50명 막 60, 70명이 다 어제 전화 받았어요. 지난주에 전화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웅성웅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승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도 투표층, 중도층, 교차 투표층, 선거에 따라서 민주당도 찍었다가 국힘도 찍었다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설득하느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서 우리가 수다쟁이가 돼서 자꾸 민주당 얘기하고 민주당 후보 얘기하고 이재명 얘기하느냐, 그 승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언어들을 새로운 정권교체,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언어를 가슴에만 이렇게 잠겨두시면 안 돼요. 자꾸 끄집어내서 절대 민주당 뭐 안 찍을 것 같은 친구한테도 자꾸 권해주고, 직접적인 자기가 관계가 있는 지인이 얘기해줄 때 사람 마음이 제일 많이 흔들립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선거에서도 늘 입증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하기 분들한테 이제 노하우인데,
통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자연불학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저는 아침 7시부터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하느냐? 이장님들, 자연불학에 사는 이장님들, 통장님들 말고, 아파트 통장님들 말고, 자연불학은 7시에 전화해도 전화 잘 받으세요. 일어나서 일하고 있거든, 그 시간에. 예,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는 자연불학 위주로 전화를 쭉 돌렸습니다. 통화 잘 됩니다. 그리고 뭐 벌써 일어난다고, 뭐 부지런하다고 칭찬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노인정 통화가 중요한데, 노인정은 11시 반부터 1시 요때까지 해야 돼요. 그때가 무슨 시간이에요? 노인정에서 밥 같이 해 드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전화하면 일단 시끌시끌해. 그리고 여론을 청취할 수가 있어요. 누구요? 그럼? 요번에 뭐 국회의원 출마한 민주당 윤종군이래. 그럼 빨갱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요번에 걔가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르신들하고 통화할 때는 그 노인정에서 밥 해 드실 그 시간에 하면 한 사람하고 통화해도 여러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어제도 전화 왔던데 또 했냐?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만들어져요. 그리고 20, 30대, 40대 직장인들은 오히려 밤에도 잘 받더라고요. 밤에. 저는 밤에 한 9시 반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관리하시는 이제 지역위원장들이나 본인이 입당 와서 많이 모아오신 분은 대충 이제 그 사람 직업이나 직장 이런 것도 또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낮에 업무 시간에 회사에 있을 때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근데 밤에 전화하면 또 오히려 잘 받고 별로 불평, 컴플레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게 지금 몇 분인가요? 사실 이거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성 선거 결과가 2000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성 옆에 있는 2000하고 똑같이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2000보다 안성이 정당 지지율이 한 3, 4% 높습니다. 근데 후보 개인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요번에 2000에서 출마하셨던 그 지역위원장분은 변호사 출신이시고 2000에서 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무관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인 경쟁력은 내가 떨어진다. 정당 지지는 우리가 조금 높다. 그래서 아마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 총선 막판에 막 보수 결집 흐름이 막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여주 이천부터 여주 양평부터 이게 보수가 결집되는 게 당 조사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당에서 해준 여론조사에서 15% 이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2%로 떨어지고 9% 떨어지고 7%로 떨어졌어요. 마지막 선거 일주일 앞두고. 근데 최종 승리는 3.5%, 또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그때 2000 출마하신 분하고 통화했는데 야 무섭다. 보수 결집이 막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현장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이 통장님들 다, 이장님들 다 통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불학. 그래서 국힘 지지세가 센 자연불학 위주로 이장님, 새마을 분여회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님들 한 번씩 더 통화를 했어요. 그때. 그 시점에. 근데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3.5% 이겼고 2000은 아마 1%인가로 졌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제 그 이선에 출마했던 형님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는 막판에 그거를 전화를 이렇게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통탄하시더라고요. 야, 본인도 좀 그거를 했으면 이 보수 결집된 걸 그래도 좀 막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1% 안 되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모든 선거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마음을 담아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당 얘기 많이 하고 후보 얘기 많이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다 공중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중앙 캠프에서 언론들하고 같이 해서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4만 표 차로 졌잖아요. 0.7%. 250개 지역구 단위로 따지면 한 지역구당 1000표입니다. 1000표. 1000표밖에 안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전화해도 1000명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캠프에서 캠페인 하는 건 하는 것들 맡겨두시고 그런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내 핸드폰에 있는 내 지인들한테 내가 2번은 통화해야 되겠다 이번에 미리 명단 짜가지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절박하게 선거운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지도력이고 거기서 승패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윤종근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다가올 설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